42번째 생일, 나의 성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삼성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사람들은 이곳을 성공의 상징, 꿈의 공간이라 불렀다. 하지만 내게 이곳은 그저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거대하고 차가운 유리 상자일 뿐이었다. 집 안에는 값비싼 미니멀리즘 가구와 그림들만이 유령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개인적인 사진 한 장, 사람 사는 흔적 하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생일 축하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다.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나의 42번째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나는 이 얼음성에 스스로를 가두었고 세상은 그런 나를 잊어주었다. 나는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TV 채널만 돌렸다. 그러다 문득 허기를 느꼈다. 이 집의 주방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지난 몇 년간 불을 켜본 적이 없었다. 나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의 배달 앱을 켰다. 화려한 파인다이닝 메뉴를 지나쳐 나는 아주 평범한 동네 분식집을 선택했다.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튀김. 내 성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뜨겁고 맵고 서민적인 음식. 어쩌면 나는 이 차가운 성 안으로 아주 작은 온기라도 들여오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의 인터폰이 울렸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헬멧을 쓴 작은 체구에 배달원이 서 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앳된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건넸다. 결제가 끝나고 그녀가 뜨거운 음식 봉지를 내게 건네주었다. 지극히 사무적이고 비인간적인 거래.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녀가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헬멧 아래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주문 메모에 적힌 내 이름을 보고, 혹은 현관 옆 스마트홈 패드에 뜬 오늘 날짜의 캘린더 알림을 본 것이겠지. 나는 이런 종류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익숙하지 않았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다. 그녀의 그 작은 친절과 나를 연결하려던 그 순간을 나 스스로 차단해버렸다.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거대한 대리석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봉지를 올려놓았다. 이 호화로운 공간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풍경. 내 이름은 강지훈. 오늘로 42살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IT 기업의 CEO라 부른다. 나는 내 손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고 사회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힘. 하지만 나는 오늘 저녁을 함께 먹을 가족이 없다. 내 생일을 축하해줄 친구도 없다. 나는 내 성공을 위해, 내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 내 심장 주위로 높은 벽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든 그 얼음성에 외로운 왕이 되었다. 나는 혼자 식어가는 떡볶이를 먹었다. 혀를 얼얼하게 만드는 매운맛과 뜨거운 온기가 아주 오랜만에 내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다. 배달원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마 그녀에게는 수많은 배달 중 하나였을 것이고 그 인사는 의무적인 친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내가 받은 유일한 생일 축하였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무심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에서
아주 낯선 통증이 느껴졌다.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메마른 그런 감정, 나의 이 완벽한 고독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쌓아 올린 이 단단한 얼음 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을 남기고 갔다. 생일 다음 날, 나는 다시 강지훈이라는 갑옷을 입고 나의 왕국인 회사로 출근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복도를 지나는 모든 직원들이 내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감히 다가설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거리감을 즐겼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으니까. 임원 회의에서 나는 평소처럼 날카롭게 보고서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냉정하게 실적을 질책했다. 아무도 나의 기분을 거스르지 못했고 내 결정에 토를 달지 못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나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회의 내내 내 머릿속에서 어젯밤 그 배달원의 목소리가 아주 작은 소음처럼 떠나지 않았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 평범하고 무의미한 한마디가 왜 자꾸 내 완벽한 통제에 균열을 내는 걸까? 나는 이 사소한 짜증의 원인을 그저 피곤함 탓으로 돌려버렸다. 나의 일상은 지난 2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거대한 궤도를 도는 행성처럼 단조롭고 규칙적이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차를 몰고 똑같은 길을 달려 회사로 향한다.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해가 지면 다시 그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온다. 이 완벽하고 예측 가능한 영혼을 갉아먹는 고독의 순환.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나의 방어기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서 위스키를 마셨다. 늦은 시간 TV 채널을 무의미하게 돌리다가 한 낡은 영화 채널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20년도 더 된 촌스러운 멜로 영화. 그리고 그 순간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속절없이 열려버렸다. 20년 전 나는 22살에 가난하지만 꿈 많던 건축학도였다. 세상은 불공평했고 미래는 불투명했다. 나의 유일한 빛은 그녀 수연이었다. 같은 과 동기였던 김수연. 그녀는 언제나 햇살처럼 웃었고 내가 그린 서툰 설계도를 보며 지훈아, 너는 꼭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건축가가 될 거야 라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학교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함께 공부했고 추운 겨울날 단돈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약속했다. 그녀는 나의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유일한 태양이었다. 나중에 아주 큰 돈을 벌면 내가 당신을 위한 집을 지어줄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나는 집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네 옆에만 있게 해줘.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품에 안겨 웃곤 했다. 나는 그녀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아무런 예고도, 쪽지 한 장도, 전화 한 통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나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다. 그녀가 살던 자취방, 그녀의 고향, 우리가 함께 가던 모든 곳을.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나를 완전히 파괴했다. 사랑은 유한하고 사람은 결국 떠나간다는 잔인한 진실을 나는 22살의 나이에
뼈에 새겨야 했다. 나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로. 다시는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기로 맹세했다. 나는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사랑이 아닌 일과 성공에 쏟아부었다. 그것만이 내가 그 지독한 상실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의 성공은 나의 상처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이었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을 때 내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후 며칠,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동네 분식집에서 계속 음식을 주문했다. 어젯밤 남은 음식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그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가 배달을 왔다. 오면서 나는 배달 앱에서 그녀의 이름을 보았다. 이번에는 나는 그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피곤해 보이면서도 지지 않으려는 듯한 그 단단한 눈빛. 그리고 내게 음식을 건네며 아주 잠깐 보여주는 그 희미한 미소. 나는 그 미소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20년 전 수연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이 닮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꿋꿋함과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 그것이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그 불쾌하고도 낯선 감정에 서둘러 문을 닫았다. 그 후로도 나는 거리에서 종종 그녀를 보았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위태롭게 차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습,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늦은 밤, 또 다른 식당에 유니폼을 입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 그녀는 마치 이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어 사는 사람 같았다. 그녀를 볼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자꾸만 소란스러워졌다. 그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자꾸만 내가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이, 내가 스스로 묻어버린 내 심장의 일부가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내 사무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창가에 서 있었다. 저 멀리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작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일까? 아닐까?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이름 석자와 그녀가 풍기는 지친 분위기 외에는. 하지만 나는 알고 싶어졌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타인에게 가져본 적 없는 순수한 호기심, 나의 얼음성을 지탱하던 단단한 벽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낯설게 다가왔다. 여름의 끝자락, 장마가 다시 시작되려는지 며칠 동안이나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그날도 나는 야근을 마치고 텅 빈 집을 향해 차를 몰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감흥 없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와이퍼는 유리창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기계적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나의 세상은 언제나처럼, 이 차 안처럼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고요했다. 조금은 낡고 불빛이 드문 동네를 지날 때였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길가에 멈춰 선 익숙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왔다. 비상등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처량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흠뻑 젖은 채로 오토바이와 씨름하고 있는 작은 인형, 오민서였다. 그리고 그 옆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젊은 남자. 아마도 그녀의 남자친구겠지. 나는 본능적으로 차의 속도를 줄였다. 빗소리를 뚫고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남자의 목소리는 짜증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정말 못 살겠다. 내 꼴 좀 봐. 비 맞은 생쥐꼴로. 그 고물 오토바이랑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네가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미래냐? 그냥 시동이 꺼진 거야. 동욱 씨, 고칠 수 있어. 제발. 이것 좀 같이 밀어주면. 내가 왜 나는 이제 네 끝도 없는 가난이랑 지긋지긋한 아르바이트랑 내 몸에 밴 그 싸구려 음식 냄새 전부 다 지긋지긋해나 다른 여자 만난다. 민서야, 그 여자 아버지는 의사고 그 여자는 벤츠를 몰아.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우리 헤어져. 남자는 그 말을 차갑게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가 버렸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녀의 초라한 사랑이 그렇게 길 위에서 박살이 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내 차 안에서 보고 있었다. 그냥 가자. 내 일이 아니야. 휘말리지 마. 지난 20년간 나를 지배해온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는 다시 엑셀을 밟으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남자가 떠나간 자리에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다. 오토바이를 고치려는 시도도 울부짖음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퍼붓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절망 그 자체처럼 보였다. 그 모습에서 나는 20년 전의 나를 보았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세상에 홀로 버려졌던 22살의 나. 그녀의 그 처절한 고독이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내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 없는 규칙을 깨뜨리기로 결심했다. 나는 차를 그녀의 바로 앞에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거센 빗줄기가 내 어깨를 적셨다. 나는 트렁크에서 검은색 장우산을 꺼내 펼쳐 들었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나는 그녀의 머리 위로 조용히 우산을 씌워주었다. 세차게 머리를 때리던 빗소리가 순간 멎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 지치고 혼란스러운 눈동자, 우리의 시선이 빗속에서 마주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고 말했다. 타세요.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저 가끔 음식을 배달시키던 낯선 아저씨일 뿐인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일단 비부터 피하죠. 스쿠터는 사람을 부르면 됩니다. 내 목소리는 동정이 아닌 지극히 사무적인 톤이었다. 아마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급 세단의 따뜻하고 건조한 실내 공기가 빗속의 차가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뒷좌석에 있던 담요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받아 젖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방금 끝난 자신의 사랑을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그저 나는 그녀를 그 비참한 빗속에 혼자 둘 수 없었을 뿐이었다. 나의 우산 속으로, 나의 차 안으로, 나의 철옹성 같던 세상 안으로 나는 낯선 타인을 들였다.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나의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그녀를 그녀가 사는 동네의 낡은 빌라 앞에 내려주었다. 그녀는 젖은 몸을 이끌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녀가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차를 돌렸다. 내 차 안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축축한 담요의 온기와
희미한 샴푸 냄새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나의 완벽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잔상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쏟아지는 빛 속에 홀로 서 있던 그녀의 처연한 뒷모습, 그리고 내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의 단단한 옆얼굴.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머릿속이 타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책임감이라는 낯선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점심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어제 그녀가 배달을 왔던 그 분식집에 다시 음식을 주문했다. 어쩌면 그녀가 내 회사로 직접 배달을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왔다. 로비에서 나를 발견한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어젯밤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 몇 장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스쿠터 수리비,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는 그녀의 돈을 받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던 길에 사람 하나 도운 셈치죠. 나의 무뚝뚝한 대답에 그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다. 나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동안 바라보았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이 웬일로 배달 음식까지 직접 받으시지? 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에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다. 그녀가 일하는 식당들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 나는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심에는 분식집에서,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주말이면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는 그녀의 삶을 아주 멀리서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지쳐 보였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예의 바른 미소와 씩씩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대했다. 나는 그녀의 그 모습에서 역경에 굴하지 않는 조용한 강인함을 보았다. 희망 없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이 자꾸만 20년 전의 수연을 떠올리게 했다. 나의 관심은 서툴고 투박한 형태의 보살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과도할 정도의 팁을 선결제로 남겼다.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녀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나의 서투른 방식이었다. 어떤 날은 일부러 음식을 2인분 이상 주문했다. 그리고 배달 온 그녀에게 무심한 척 말했다. 식당에서 실수로 더 보낸 모양이군요. 나는 다 못 먹으니 가져가서 처리해줘요. 처음 그녀는 극구사양했지만 내가 버리는 것도 일이라며 귀찮은 듯이 말하자 마지못해 받아들었다. 그녀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를 바라는 나의 또 다른 서투른 배려였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좀 더 직접적인 제안을 했다.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던데. 네, 배달 일보다는 나을 겁니다. 월급도 안정적이고 근무 시간도 규칙적이고 몸도 덜 힘들 거고. 나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의 제안에 그녀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죠? 이 일들은 저만의 싸움이에요. 제 힘으로 이겨내야만 해요.
돌아가신 엄마의 병원비를 제 두 손으로 전부 갚아야 해요. 그게 제가 엄마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그녀의 그 대답은 나를 강하게 후려쳤다. 나는 그녀가 더 편한 삶을 위한 기회를 덥석 붙잡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녀는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신념과 자존심을 지키며 홀로 싸우고 있는 전사였다. 그녀의 그 거절은 나를 불쾌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었다. 나는 그녀를 돕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도 나는 그녀에게서 음식을 배달받았다. 늦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음식 봉지를 건네받으며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어머님도 당신이 아픈 건 원치 않으실 테니까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넨 지극히 개인적인 말이었다.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음을, 내가 그녀를 한 명의 인격체로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였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차갑고 무뚝뚝한 부자 남자가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서둘러 돌아섰다. 나는 닫힌 문 뒤에 서서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CEO와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관찰과 서투른 배려, 그리고 깊은 존중으로 쌓아 올린 두 외로운 사람 사이에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관계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다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다. 오민서라는 존재는 나의 사막 같은 세상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 같았다. 그녀의 등장은 나의 견고했던 일상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나의 성이었던 펜트하우스가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거실의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고 먼지만 쌓여있던 테라스에 나가 도시의 공기를 마셨다. 한때는 나의 고독을 상징했던 그 거대한 공간이 이제는 그녀가 잠시 머물다 갈 온기를 기다리는 비어있는 무대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충동적으로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살아있는 것을 돌본다는 행위 자체가 내게는 거추장스러운 감정의 낭비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창가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놓고 서툰 솜씨로 물을 주었다. 나의 업무 습관도 변했다. 의미 없는 저녁 술자리를 피했고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늘어났다.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얼음성 같던 대표님이 변했다고.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혹시라도 그녀의 배달 시간에 맞춰 그녀를 볼 수 있을까 하는 10대 소년 같은 어리석은 기대감 때문이었다. 음식을 주문하고 현관 인터폰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은 내게 낯선 설렘을 안겨주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만남은 여전히 짧았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이전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오늘은 많이 바빴습니까? 조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 없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그저 까다로운 부자 손님으로만 보지 않는 듯했고, 나 역시 그녀에게서 더 이상 불쌍한 배달원의 모습만을 보지 않았다. 그녀를 향한 나의 이끌림이 단순한 연민이나 호기심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은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음식을 배달하러 왔고, 헬멧을 벗는 순간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귓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아주 사소한 손짓이 20년 동안 내 기억 속에서 잠자고 있던 한 장면을 번개처럼 불러왔다. 수연, 나의 첫사랑. 김수연. 그녀도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책을 읽다가. 혹은 부끄러워할 때면 언제나 그렇게 손가락으로 귓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곤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거세게 울렸다.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 그 손짓 하나가 마치 수연의 영혼이 그녀의 몸을 빌려 내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차마 버리지 못했던 수연과의 유일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빛바랜 사진 몇 장과 그녀가 내게 써주었던 낡은 편지들. 나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오민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닮지 않았다. 하지만 왜일까? 왜 나는 이 어린 여자에게서 나의 죽은 첫사랑의 그림자를 이토록 짙게 느끼는 걸까? 나는 이성적인 인간이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은 나의 모든 통제를 벗어나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미쳐가는 걸까? 아니면 나의 지독한 외로움이 낯선 여자에게서 과거의 환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나는 알아야만 했다. 이 감정의 정체를 며칠을 고심 끝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내가 지난 20년간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규칙을 깨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타인의 삶에. 그것도 나보다 훨씬 어리고 약한 여자의 삶에. 나의 권력을 이용해 개입하는 것. 그것은 비겁한 짓이었다. 오래된 냉소적인 나의 일부가 그만두라고, 다시 너의 얼음성으로 돌아가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막 아주 작은 온기를 느끼기 시작한 나의 또 다른 일부는 진실을 원했다. 이 여자애가 왜 이토록 내 마음을 뒤흔드는지에 대한 해답을 나는 내 비서들 중 가장 신중하고 입이 무거운 김 비서를 내 사무실로 불렀다. 나는 애써 내 안의 동요를 감추고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지시했다. 김 비서, 알아봐야 할 사람이 한 명 있네.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오민서. 나는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정보들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녀가 일하는 식당들, 그녀의 대략적인 나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게, 가족 관계, 출신, 모든 것을. 그리고 김 비서,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일은 극비리에 진행해야 하네. 그 누구도, 특히 당사자인 오민서 양은 절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충성스럽고 눈치 빠른 김 비서는 이 지시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 비서가 사무실을 나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저 아래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는 도시의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는 유령과 아직 알지 못하는 희망에 이끌려
금단의 선을 넘어버렸다.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 진실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나는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나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드디어 끝날 수도 있을 거라는 아주 작은 희망. 김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한 후에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초조한 시간이었다.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의 숫자들보다 배달앱의 예상 도착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매일 밤 나는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문 앞에서 마주하는 그 짧은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내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과거의 해답을,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진실의 그림자를 필사적으로 찾았다. 희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서 위태롭게 교차했다. 마침내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무거웠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오민서 씨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는 스위치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서류 봉투를 열지 못했다. 두려웠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지난 20년간 나를 지탱해 온 세상이, 혹은 내가 이제 막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려던 이 미약한 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밀봉을 뜯었다. 보고서는 전문 조사기관이 작성한 듯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는 그녀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었다. 오민서, 만 24세, 현재 서울 559 옥탑방 거주. 가족관계 없음. 없음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차갑게 찔렀다. 그리고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가족 상세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다. 무무 김수연,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빙글 하고 도는 것 같았다. 그녀였다. 내가 20년 전 잃어버렸던 나의 첫사랑 김수연. 보고서는 내가 몰랐던 그녀의 20년의 삶을 잔인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수연은 20년 전 내게서 사라진 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재혼도 하지 않고 여러 허드렛 일을 하며 혼자 힘으로 살아갔다. 그리고 사망 원인, 출산 중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아이를, 우리의 아이를 혼자 낳다가 죽은 것이었다. 아이의 출생신고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부후 공란, 수연이 죽은 후 아이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그리고 몇 년 전 그 외할머니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민서는 그렇게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외할머니가 남긴 병원비를 갚기 위해 그녀는 20살 무렵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다.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수연이 사라졌던 시점, 그녀가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오민서라는 저 어린아이가 왜 그토록 지친 어깨를 하고도 꿋꿋하게 살아가야만 했는지. 보고서가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지난 20년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얼음성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 잔해 속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쓰나미에 휩쓸렸다. 죄책감,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지독한 죄책감.
나는 내 첫사랑이 홀로 임신과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 내가 내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고 나의 딸은 태어나고 있었다. 후에 잃어버린 24년에 대한 뼈를 깎는 후에 나는 내 딸의 탄생도, 첫걸음마도, 첫 옹알이도 그 모든 순간을 놓쳐버렸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내 딸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을 때도 나는 그녀의 곁에 없었다. 나는 내 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그리고 사랑, 이제 막 존재를 알게 된 내 딸, 오민서를 향한 맹렬하고 압도적인 사랑. 내가 그녀에게서 느꼈던 그 기묘한 이끌림은 유령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연결보다도 강력한 아버지와 딸 사이의 피의 이끌림이었던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베풀었던 서툰 배려들은 20년의 얼음을 뚫고 나오려던 아버지로서의 서툰 본능이었다. 나는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성공한 CEO 강지훈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첫사랑을 잃은 슬픔에 잠긴 한 남자와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한 죄 많은 아버지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이제 이 거대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까? 안녕, 내가 24년 동안 너와 네 엄마를 버려둔 네 아빠란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기적인 말인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막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기 시작한 이 미약한 관계가 완전히 박살 나버릴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를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진실을 숨기는 것은 20년 전의 내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짓이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진실은 나에게 안도를 주는 대신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의 구원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막 가장 고통스럽고 복잡한 단계로 접어들었을 뿐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나의 세상은 온통 오민서라는 중력에 의해 재편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잃어버린 과거이자 되찾아야 할 미래였으며 나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24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등장은 평온을 찾아가던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배달을 올 때마다 이전보다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고통과 사랑,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내 시선을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조금씩 경계하기 시작했다.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프진 않으시고요. 나의 어색한 질문들은 그녀에게 그저 부자 남자의 이상한 변덕으로만 느껴졌을 것이다. 우리가 겨우 쌓아 올렸던 편안하고 존중 어린 거리가 나의 이기적인 비밀 때문에 다시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내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이동욱이라는 자가 다시 그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 것이다. 이동욱은 민서와 헤어진 후 그가 원하던 삶을 살지 못했다. 그가 새로운 여자친구라고 자랑하던 의사의 딸은 그의 속물근성을 금세 알아차리고 그를 차버렸다. 빚에 쪼들리던 그는 우연히 민서가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제 잡지에서 그 건물의 주인이자 냉혹한 기업가로 알려진 내 얼굴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탐욕스러운 상상력이 날개를 펼쳤다.
그는 가난하고 순진했던 민서가 마침내 돈 많은 늙은 남자를 낚아챘다고 단정했다. 그는 민서를 자신의 재기를 위한 발판 혹은 마지막 동아줄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의 옥탑방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비에 젖었던 그날 밤과는 180도 다른 거짓 후회로 가득 찬 연기를 시작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너 없이 지내보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서와 나의 관계를 떠보았다. 화내지 않을게. 오히려 너한테는 잘된 일이야. 너처럼 착한 애는 좋은 환경에서 살 자격이 있어. 그런데 민서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예정을 생각해서 아주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새로운 남자친구는 그 돈이 없어진 줄도 모를 거야. 민서는 그의 역겨운 속내에 경멸감을 느꼈다. 그녀는 나와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그를 매몰차게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동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접근은 점점 더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내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 새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 전부 말해버릴 거야. 물론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그 정도 되는 남자가 너처럼 지저분한 과거를 가진 여자를 계속 만나줄 것 같아. 그의 협박 문자는 민서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녀는 돈 많은 남자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조용한 친절과 존중을 보여준 내게 해를 끼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이동욱의 거짓말들이 나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또다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 나는 민서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배달 온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늘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의 눈 속에서 내가 처음 그녀에게서 보았던 그 단단한 빛이 다시 사라지고 있었다. 나의 보호 본능이 경고등을 울렸다. 나는 진작부터 만약을 대비해 내 사람들을 시켜 아주 멀리서 그녀의 안전을 지켜보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동욱의 스토킹과 협박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내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다. 저 천박하고 하찮은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내 딸을, 나의 수연이가 목숨과 맞바꾼 내 소중한 딸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망설임은 끝났다. 내가 이 비밀 뒤에 숨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주저하는 동안 내 딸은 홀로 세상의 더러움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빛 속으로 걸어 나와야만 했다. 내가 그녀의 아버지임을 온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수연의 사진을 보았다. 미안해. 수연아, 그때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딸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않아.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동욱을 박살내는 것은 나의 옛날 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나는 민서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의 서재 책상에 놓인 그녀의 마지막 배달 영수증. 거기에는 그녀가 일하는 분식집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조용한 배려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설 시간이었다. 내 딸을 향한 위협은 나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20년간 잠들어 있던 아버지로서의 본능을 깨웠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가 일하는 떡볶이 가게는
낡고 허름한 상가 1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타는 검은색 세단이 그 비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을 것이다. 차에서 내렸을 때 나는 최악의 광경을 목격했다. 이동욱이 가게 앞에서 민서의 팔을 붙잡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주변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고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냥 돈 좀 달라는 거잖아. 내세 남자친구한테는 껌값도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잖아. 제발 그냥 가. 민서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로 향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만 내 걸음걸이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침착했다. 나는 소리를 지르거나 달려가지 않았다. 그저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맹수처럼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거리를 좁혔다. 나의 등장을 알아챈 이동욱이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두려움보다 컸다. 그는 오히려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 아가씨가. 예정이 있는데도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회장님도 아셔야. 나는 그의 말을 들리지 않는 소음처럼 무시했다. 나의 시선은 오직 민서의 팔을 붙잡고 있는 그의 더러운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을 했다. 첫째, 나는 이동욱이 민서의 팔을 잡은 그 손목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으로 잡았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순간 일그러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둘째, 나는 그 반동으로 비틀거리는 민서를 내 등 뒤로 잡아당겨 숨겼다. 나의 넓은 등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벽이 되어주었다. 그제야 나는 비로소 이동욱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눈에는 그를 한낱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골목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다시는 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 이 나이 딸,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이동욱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딸 무슨 헛소리야. 이 영감탱이가 그의 머릿속 시나리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단어였을 것이다. 그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듯 나와 내 등 뒤에 민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민서 내 등 뒤에 서 있던 그녀 역시 숨을 멈췄다. 나는 그녀의 온몸이 충격으로 굳어지는 것을 등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딸, 지난 몇 주간 나를 향해 쏟아지던 나의 그 기묘한 관심과 어색한 친절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을 수 없는 단어 하나로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재조립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동욱에게 더 이상 설명해주지 않았다. 메시지는 전달되었다. 나는 그에게 만약 한 번만 더 내 딸 주위를 맴돌면 내 인생이 어떻게 끝장나게 될지를 암시하는 마지막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내뱉었다. 꺼져. 이동욱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다는 것을 깨닫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꽁무니를 빼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 즉각적인 위협이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내 눈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후회, 그리고 딸을 향한 애타는 사랑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충격, 불신, 그리고 수만 가지의 질문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나는 이 길 위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모든 진심을 눈에 담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폭탄을 던졌다. 이제 그 파편들을 수습해야만 했다. 나의 고백은 그녀를 지켰지만 동시에 그녀의 세상을 파괴했다. 진실은 드러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그녀의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내 딸, 나의 그 한마디 이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민서는 충격으로 굳어진 채 나를 마치 난생 처음 보는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나는 나의 섣부른 폭로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세상이, 그녀의 정체성이 바로 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후 그녀는 반응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내게 따져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뒷걸음질 쳤다. 분노나 증오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쫓아가려 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가까스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겪고 있을 혼란의 크기를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지금 내가 그녀를 쫓아가는 것은 그녀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다. 나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녀를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이동욱이라는 작고 더러운 위협을 몰아낸 승리감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했다. 그녀가 혼자서 자신만의 속도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는 서재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고백이자 나의 속죄였다. 나의 딸, 민서에게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빠는 잘 모르겠다. 지난 24년간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 아빠였던 적이 없으니 이 호칭조차 너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먼저 내 엄마 김수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내 기억 속에는 없는 사람이겠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우리는 20살 무렵에 만나 서로의 세상의 전부가 되어 사랑했지. 아빠는 언젠가 꼭 성공해서 그녀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내게서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버렸다고. 내 가난과 보잘것없는 미래가 싫어 떠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난 20년간 그 어리석은 오해와 원망 속에서 살아왔다. 나는 바보였고 오만했으며 눈이 먼 장님이었다. 나는 얼마 전 너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너에게 끌렸단다. 너의 그 지친 어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그 단단한 눈빛에서 나는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수연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 이끌림의 정체를 알기 위해 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너의 뒷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 민서야, 이 아빠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뻔뻔한 말은 하지 않겠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너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라도 주지 않겠니? 너의 빚을 갚아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들이운 그늘을 함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아빠 말이다. 나는 기다릴게.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빠는 존중할 것이다. 나는 밤을 새워 편지를 썼다. 나의 모든 후회와 수연을 향한 그리움과 그리고 민서를 향한 애타는 사랑을 서툰 글씨로 눌러 담았다. 편지를 완성한 후 나는 옛날 집 창고로 가 수연이가 남긴 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이 상자야말로 내가 아닌 네 엄마가 직접 너에게 들려주는 진실의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늦은 밤 차를 몰아 너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방의 불은 꺼져 있었다. 너는 아마 친구의 집에서 혹은 어딘가 낯선 곳에서 홀로 이 혼란을 감당하고 있겠지.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너의 낡은 문 앞에 수연이의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밤새 쓴 편지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존중 어린 방식의 고백이었다. 그 후 며칠 나는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가 몸이 아파 며칠간 일을 쉬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 홀로 싸우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않았다. 그저 내 펜트하우스에 앉아 하염없이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성공한 CEO,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해왔던 강지훈은 이제 완전히 무력했다. 나의 모든 미래는 내가 이제 막 찾아낸 내 딸의 손에, 그녀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나는 내내 그녀가 보낸 답장을 기다렸다. 그녀가 나를 영원히 거부하고 그녀의 엄마처럼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사라져버릴 것인지, 혹은 내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볼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인지, 나의 길고 길었던 속죄의 여정이 이제 그녀의 대답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다. 나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펜트하우스에 앉아 전화기만 바라보았다. 수십억짜리 프로젝트의 성패를 기다릴 때도 이렇게 피가 마르지는 않았다. 성공한 CEO 강지훈은 이제 딸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일 뿐이었다. 나는 밤마다 그녀가 사는 동네 주위를 차로 맴돌았다. 옥탑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아주 멀리서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마 그 계단을 올라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내가 약속한 대로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온전히 주어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심장이 멎을 듯이 뛰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아주 작고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예요. 민서, 나는 안도감에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괜찮으냐? 내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나왔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한다고도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저녁 식사 하실래요? 그녀의 그 서툴고 정중한 초대에 나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갈게. 그날 저녁
나는 난생 처음으로 딸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양손에 값비싼 와인이나 선물이 아닌 그녀가 좋아할 만한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다. 옥탑방으로 향하는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오르며 나는 20살 무렵의 나처럼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서 있었다. 며칠 사이 조금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듯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세상 안으로 발을 들였다. 작고 소박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 창계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낡은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리고 작은 밥상 위에는 그녀의 엄마가 남긴 나무 상자가 그 안에 담겨 있던 일기장과 편지들과 함께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읽어본 것이다. 밥상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나물 반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집밥이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첫 숟가락을 떴다. 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안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있던 4시간의 태엽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 맛, 수연이가 김수연이 끓여주던 된장찌개와 똑같은 맛이었다. 아마 외할머니를 통해 엄마의 손맛이 딸에게로 이어진 것이리라. 네 엄마가 끓여주던 것과 똑같은 맛이구나.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내 눈물을 본 그녀의 눈에도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것이 우리의 어색한 침묵을 깨는 신호가 되었다. 그녀는 내 대해, 나의 실패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엄마에 대해 물었다.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좋아하던 노래는 뭐였어요? 웃을 때 정말 예뻤어요. 우리는 우리를 이어주는 단 한 사람, 김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누었다. 나는 그녀의 기억 속에 없는 그녀의 엄마의 모습을 나의 추억을 통해 필사적으로 그려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수연의 기억을 통해 서로에게로 향하는 다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놓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약속했다. 지난 24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나도 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하마. 앞으로는 아빠가 있을게. 네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그런 아빠가 되어줄게. 민서는 대답 대신 눈물이 맺힌 얼굴로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옥탑방을 나섰다. 좁은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언덕 위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나의 구원은 새로운 사랑을 찾거나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구원은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나의 심장을, 나의 가족을 되찾는 것이었다. 나의 행복은 저 꼭대기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야경 속에 있지 않았다. 나의 행복은 바로 이 작고 비좁은 방 안에서 내 딸이 차려준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 속에 있었다. 20년 만에 왕은 자신의 얼음성을 떠났다. 나는 더 이상 왕도 CEO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